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언제나 금요일은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채플미에서 홈디포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홈디포 얘기를 하면서 재고 얘기가 나와서 오늘 신문 기사에 삼성전자 재고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포 현실화, 삼성전자 재고 50조 처음으로 넘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고요. 소비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늘어나는 재고, 수요 줄자, 생산 유통 소비도 정체. 하이닉스는 재고 자산 33%나 늘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패션업계 상품도 쌓여서 기업들 가동률 낮추고 전략 수정, 전문가 원가 경쟁력 확보 급선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 재고 상황이 나오고 다른 기업들 재고 상황도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재고 자산 추이인데요. 55.1% 증가를 했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33조 5,900억이었다가 지금 52조 9천억 그렇게 돼 있고, 하이닉스도 8조 9천억이었는데 11조 8,700억 이렇게 33% 늘었고, LG전자가 16.3%는 늘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73.4%나 이렇게 크게 늘었네요. 롯데케미칼도 40% 늘었습니다. 홈디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이 빠르게 소비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고가 계속 아까 홈디포를 보니까요 90일치 재고 이렇게 쌓여 나가니까 주가가 이제 확 빠졌다가 91일 넘었다가 최근에 이제 81일로 재고 수준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나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많으실 건데, 이 재고가 늘어나는 부분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고 얼마 전에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서 땡 처리했었잖아요. 재고 쌓여놨던 재고를 헐값에 이제 땡 처리하다 보니까 이익이 급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우려감까지 합쳐지면서 주가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를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분기부터 재고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경영진 상시 회의에도 재고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자업계의 한 고위 임원은 18일 이같이 말했는데, 앞에서 한번 병목 현상이 생기면 후반까지 줄줄이 막히는 교통체증과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지금 리세션 공포가 현실화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중장기 재고가 눈에 띄게 쌓이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완제품은 물론이고 부품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의 재고 소진이 모두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전방 수요가 급격히 위축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 4월 달에 이제 상해 코로나 락다운 조치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수요는 이만큼 위축되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이 말 그대로 병목 현상이 앞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런 거죠.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서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입구가 엄청나게 정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지금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실제로는 빠져나가려고 다들 난리인데, 뭐 조금 더 읽어보면요.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가전, TV,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패션 등 소비시장 위축에 직격탄을 입은 업계에서 일제히 재고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이제 55% 증가했고, 하이닉스 33, LG전자 16% 이렇게 돼 있고요. 가전업계의 경우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동시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하반기에 주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반기 주요 수요처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25일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중국도 11월 11일인가요? 빼빼로데이가 광군제인가 뭐 해서 또 엄청나게 이제 제품이 팔리죠. 요렇게 됐을 때 재고를 미리 이제 확보를 해놓는데, 삼성전자 이제 관계자가 미국 주요 거래처들은 보통 8월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대비 물량을 주문을 하는데 올해는 최소 한두 달 이상 주문이 미뤄질 분위기다고 우려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생산, 유통, 소비의 순환이 빨라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 속도가 현격히 더뎌지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원국 작가가 할로윈 전략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에 사서 5월 달에 주식을 파는, 4월 말에 이제 주식을 팔았을 때가 훨씬 더 이제 수익률이 높더라, 이렇게 이제 강 작가가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왜 5, 6, 7, 8월 달은 주식이 안 될까?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나 여러 가지 연말, 크리스마스, 그리고 땡스기빙 데이 때 우리나라 추석처럼 이제 고향도 가고 가족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11월, 12월 달 최대 성수기고요. 그 다음에 5월 달 가정의 달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5월 달이 성수기고, 요 세 달 동안에 12개월 전체 이익을 다 뽑아낸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시즈널리티, 계절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려 있는 게 이제 11월, 12월에 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8월 달부터 제품별로는 다 다르겠지만 8, 9월 달부터는 이제 오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오더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주식시장은 이제 찬바람이 불기 전부터 주가가 이제 막 꾸물꾸물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조치로 현지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되지 못한 제품들도 기업의 재고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각 생산 라인이 가야 할 부품들도 공장이 봉쇄되면서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쌓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롯이 다 이게 경기가, 소비가 아주 위축돼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춰서 재고 수준을 조절하고 있고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TV 등 영상기기 생산 라인 가동률을 1분기에 84.3%에서 2분기에 63.7%로, 휴대전화는 81%에서 70%로 각각 낮췄다고 합니다. 가동률 조정이 불가능한 반도체 업계는 웨이퍼당 생산량을 높이고 고부가 가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기술력 확보를 통한 수익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은 글로벌 시장 전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라면서, 호황기를 넘어가면서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수익성을 지킬 수 있도록 치열한
수율 경쟁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도영, 구특교, 이지윤 기자님이 쓰신 기사였습니다. 네. 동아일보인데요. 인플레 감축법 대응, 한국차 업계 미중 양면 전략 펼쳐야. 이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되면서 현대기아차가 이틀 동안 주가가 확 빠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 전기차에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고요. 2022년 지금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 동량을 지금 이 표에 보시면 테슬라가 25만 9,790대, 그래서 한 26만 대 팔았고요. 그 다음이 2등이 현대기아차가 3만 3,300대를 팔았습니다. 테슬라가 26만 대 판 거 비하면 3만 3천 대니까 수량이 좀 적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포드, GM 이 회사가 1, 2등을 늘 하고 뭐 지금은 뭐 도요타도 있고 하지만 포드가 2만 3천 대로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차보다 만 대나 적고요. GM이 7,674대로 뭐 한참 적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파는 수량의 20%밖에 못 팔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이 16,893대 팔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안 나왔더니 현대차는 한 3% 빠지고 그날 도요타는 3% 올랐다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파이에서 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가 이제 한 8% 팔리잖아요. 작년까지 한 5% 팔리다가 상반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면서 현대기아차부터 이런 회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러면 오히려 기존의 내연기관차나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반된 주가 흐름이 나왔던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읽어볼게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로 세계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8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협력을 추진을 하되 중국 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화되지 않게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를 통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고요. 미국은 최근 7,400억 달러 규모의 이 IRA를 통해서 미래차의 중심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원료의 일정 비율이 미국 또는 미국과 FDA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이 조건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서만 최대 7,500억 달러 규모의 7,500달러입니다. 7,500달러면 지금 딱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또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과시키면서 첨단 기술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 종주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을 해서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전기차 산업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IR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그 뉴스 때문에 이틀 주가가 빠지고요. 또 옛날에 그 대규모 리콜 발표를 했었잖아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2조가 넘는 부분을 근데 이제 한 방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해버리고 그때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오버슈팅을 해버렸죠. 작년 초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보통 또 이렇게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이런 부분이라면 빠르게 지금 미국에 있는 현대기아차의 공장을 갖다가 아니면 멕시코에도 있죠. 멕시코는 미국과 이제 이 프리 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프타였나요? 북미 프리 트레이드 조약 그 있으니까 그쪽에 빨리 내연기관 내 그 조립 생산 라인을 전기차로 바꾸는 대응을 하면 될 건데 어디 보고서를 보니까 빠르면 3개월, 느리면 한 6에서 한 8개월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달이니까 8, 9, 10, 11, 12, 5개월 남았네요. 예, 충분히 이제 뭐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의 담비, 빈살만 방안 맞춰 원전 수주도 탄력.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테마가 이제 형성되고 그 마지막 원이 바로 이 원자력이죠. 태조 이방원은 이제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원자력 뭐 이런데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지금 있는 건가? 뭐 한참 원전이 안 좋았었는데 그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미 그 모멘텀이 끝났는지 아니면 그런 모멘텀이 점점 더 강화되는지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핵심 키라고 보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사우디 열병합 발전소 수주 12조 원전 입찰 앞두고 현지 사업 아람코와 협력 강화로 수주 청신호 올 30조 적자 한전이 캐시카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에너지 대란 여고 속에서 천연가스 안정 공급망 확보 전망도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증가하는 중동의 원자력 발전 용량입니다. 기름이 철철 나고는 있지만 그 기름이 언제까지 뭐 300년, 500년 지속될 수는 없다 보니까 중동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단위가 10억 킬로와트네요. 그러면 60억 킬로와트였다가 2020년도에 2025년도에는 410억 킬로와트고요. 40년 2030년에는 830억 킬로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EIA라고 미국의 에너지성에서 발표한 자료인 것 같고요. 잠깐만요. 에너지성은 Department of Energy니까 다르네요. 좀 더 읽어볼게요. 네. 자프라 분지는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셰일가스전이다. 그런 만큼 자프라 프로젝트는 아람코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실제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셰일가스 개발 사업인 자프라 프로젝트에 10년간 6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프라 분지라고 있나 봅니다. 중동에서 가장 큰 셰일가스전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이 이번에 수주한 열병합 발전소는 전력과 함께 셰일가스 생산에 필요한 열을 제공하게 된다. 한전이 2025년까지 자프라 분지에 건설하는 열병합 발전소는 천연가스를 받아서 32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과 시간당 50에서 145톤 규모의 고압 증기 그리고 63에서 170톤 규모의 저압 증기를 자프라 가스전에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주 금액은 최대 6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데요. 한화로 8천억 원 수준이고요. 올 한 해만 30조 원의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 입장에서는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 건설로 들어오는 8천억 원 가량의 자금이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추 운영 수익까지 포함하면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전 자회사로 있는 한전 KP에서는 설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인가요? 그런 회사들이 이 AS를 담당하면서 계속 이제 메인테넌스 그 수익이 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간 열병합 발전소 건설은 유럽 발전사들이 도맡아서 수주했는데 한전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른 지역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앞두고 사우디와의 천연가스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으로 흘러가면서 국제가스 가격은 안정하향 추세의 유가와 달리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을 큰 폭으로 줄인 데다가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올겨울 유럽 가스 가격을 60% 올릴 것으로 예고하면서 이미 에너지 업계는 올겨울 전 세계에서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전은 사우디가 발주하는 총 12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우디 원전 건설 사업은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2파전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그래요. 사우디 정부가 앞서 올 5월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에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는데 프랑스는 원전 공급 단가가 상당히 높고 중국은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군요. 이런 구도에서 한전이 사우디와 에너지 거래를 트게 된 것이라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을 해서 기술력도 검증을 받았죠. 올 가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이 예정돼 있는 점도 올 가을이네요.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해외 원전 10기 수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우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원자력 학회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님은 늦어도 내년에는 입찰이 마감될 것이라고 하면서 늦어도 내년에 입찰이 마감이 되고 한전의 UAE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된다면 UAE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낭보가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도 이날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민간 합동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고 하네요.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요. 원전 수출인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 생태계 보건과 해외 원전 수주 지원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많은 나라가 한국과 원전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13년 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서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를 포함해서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필리핀, 영국, 카자흐스탄 등의 재공간 8곳을 원전 수출 지원 공간으로 지정해서 현지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종시에서 우영탁 기자님이 쓰신 기사네요. 270만 호 공급에도 건설주가 하락. 매일경제신문인데요. GS건설이 삼성물산 연일 약세, 해외 수주가 오히려 호재가 될 듯.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된 가운데 정책 약발이 좀처럼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에 약발이 안 먹힌다 뭐 이런 뜻이네요. GS건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94% 빠졌고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DNEC, 대우건설 등 대부분 하락했다고 하면서 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270만 가구 인허가를 포함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네요. 16일이니까 3일 전에 발표했었네요. 이번 정책이 2023년에서 2027년 5년간 270만 가구 인허가, 재건축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제도 개선, 신규 택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데 정권가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건설업계가 단기간 큰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해외 사업의 성과가 하반기 건설기업의 실적과 주가 향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65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건설의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이달 들어 대형 건설사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고 하네요. 네. 옛날에 70년도에 그죠? 중동의 건설 붐이 있었었고, 그리고 2004, 5, 6, 7년, 2007년, 8년도에 그때 유가가 이제 2008년 6월이었나요? 그때 147불까지 올라가면서 그 전에 2005년, 6년, 7년까지 우리나라 건설주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주가가 좋았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GS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그 유가도 올라가고 중동에서 그런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 건설, 특히나 석유화학 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그죠?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삼성엔지, GS건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해외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 기자님이 하셨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시간이 오늘은 좀 잡담 없이 빨리 좀 했더니 27분이네요. 중앙일보에서 이러다가 다 죽어. 물가 아직 못 잡았어. 매둘기 된 페드. 매파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에요. 매둘기 된 페드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7월 FMC 회의록에서 매도 비둘기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 GDP 성장률이 최근에 이제 발표된 이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코로나 1분기 때 마이너스 5.1, 2분기 때 마이너스 31.2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3분기에 33.8%로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미리 2분기부터 이제 주가가 올랐었죠. 근데 이번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9 이러면서 사실상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들어가면서 약간 테크니컬하게 지금 리세션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고, 방금 우리가 앞에 쭉 봤듯이 아니 2분기 연속 이렇게 리세션이 들어갈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나 했더니 역시나 기업들의 재고가 급증을 했던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는 일단은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시면 2022년 2월 달에 5.4%를 기록했다가 6월 달에 4.8% 기록하고 지금 7월 달에 4.7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4.7이 내년에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년 2.6% 그리고 내후년에 2.0% 근데 가로치고 옆에다가 페드의 목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목표치 근처까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목표치를 강하게 하회하게 되면 페드는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죠. 금리를 낮추겠죠. 예. 기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지금 줄타기 중인 미 연방제도가 매둘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어정쩡한 얘기를 했다고 지금 돼 있고요. FOMC 월스트리트저널에서 FOMC 회의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두고 언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번 FOMC 정례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됐었잖아요. 7월 달에 있었던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2.25에서 2.5% 지금 만들어 놨죠. 지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렸고요. 이 중립금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2018년 10월 달에도 시장이 이제 확 빠졌던 게 제롬 파월 의장이 그때는 이제 금리를 2%까지 올려놨었는데 중립금리가 아직까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빠졌었는데 이 중립금리가 뭐냐면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는 금리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립금리 이상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침체가 가게 되고요. 중립금리 이하로 낮춰놓으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이제 그 금리가 낮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립금리가 도대체 그럼 얼마인데 중립금리가 얼마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페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중립금리가 한 요 정도 수준이 가장 사람들이 물가도 안 오르고 침체로도 가지 않고 적정한 수준일 거야라고 하는 걸 이제 그냥 중립금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물가와 경기 사이에 무게 중심은 기울이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목표치 2%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로 가는 것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FOMC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 뭐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록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곳곳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GDP가 상반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누적된 통화정책 조정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일정 시점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도 밝혔고요. 요 멘트를 지난 FOMC 회의 때 또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었죠. 물가를 잡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긴축할 위험이 있다라는 뭐 그런 우려도 뭐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페드가 긴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내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정책 결정 전에 데이터를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페드도 인플레이션 예측에 자신감이 없어서 언제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시장은 일단 다음 달에 9월 달이죠. 9월 21일입니다. 이때 이제 페드가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요. 시간이 33분. 시카고 상호거래소에 있는 이제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이번 9월 달에 0.5% 올릴 확률은 59%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75bp 0.75를 할 확률은 떨어졌어요. 37% 정도. 제가 봤을 때도 거의 뭐 50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0을 하고 나면 11월, 12월 두 번 남는데 그때는 25로 예상돼 있지만 그때는 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매화 비둘기를 오가는 페드의 어정쩡한 태도에 시장도 흔들렸다라고 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채플미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10년물 국제금리 있잖아요. 10년물 국제금리 2.8 기준으로는 주식시장이 딱 3.49 갔을 때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전 세계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3.5% 금리를 주면 우리나라 지금 상가 수익률이 한 1.5에서 2.5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입자 구해야 되죠. 또 공실률 늘어나는 거 걱정해야 되죠. 또 수리해야 되죠. 아유, 그러느니 그냥 3.5% 미국 국채 사는 게 낫다. 요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실질적으로 뭐 3%, 4% 특반 예금 나오니까 돈이 확 몰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2.8% 정도의 그런 국제금리 수준으로 3.5에서 2.8 떨어지다 보니까 S&P 500도 3,600에서 4,300까지 이제 딱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페드의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페드의 금리에 영향을 주는 그는 이런 시중 실세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2.8이 만약에 이제 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재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은 타겟에서 이거 땡처리 처리한다고 가격을 확 추후려쳐서 이제 팔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기업의 재고에 보다도 이 원자재 가격, 가솔린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긴 하지만 그런 지금 원유 가격도 90불 정도 떨어져 있고 경기가 위축이 될수록 이런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페드가 3.5%까지 올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방송이나 강의 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경기가 침체가 오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경기가 극에 달하면 주가가 미리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물가 금리와 그리고 금리와 관련돼 있는 자산 가격의 매력도에 다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몸의 신박 오늘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